여론계 훈남 3인방과 함께하는 여론도사들 시간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오늘은 이택수 대표 대신에 긴급 미팅이 잡히셨다고 해서 다른 분을 보내셨습니다. 네, 훈남 이사를 보내셨습니다. 훈남이라고 드디어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진짜 국가대표 훈남이 나오셨네요. 국가대표 훈남. 네. 네, 아까 두 분이 절대로 우리 김주영 이사하고는 토샷이 잡히고 싶지 않다. 아닙니다. 그래서 네. 혼자 이 자리에 모신 거예요. 훈남의 네. 목소리도 좋아서 훈성. 그만해. 자기들은 얼굴 잡아주지 말라고 오늘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잡는 거예요 우리가. 네, 딱 비교해갖고. 네. 박사님도 굉장히 미인이시고 제가 두 분은 제가 선배님으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다 이 젊은 나이 이사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한 번도 없었던 클로즈업 샷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타이틀 샷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네. 방송 용어로. 자, 이사님 일단 오셨으니까요. 여론조사 소개를 조금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국정 지지율 그리고 여야 상황 어떻습니까? 네, 리얼미터 2월 2주차 주중 동향입니다. 잠정 집계고요.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에서 12일 4월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답 혼용 방식을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9%입니다. 응답률은 5.9%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2월 2주차 주중 동향 긍정평가가 전 주간 집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6.8%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상승한 49.4%가 나왔습니다. 2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격차는 2.6%포인트고 일간 집계로 봤을 때 금요일에 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공개 네네. 파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일간 집계로 40%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대통령의 대수비가 있었죠.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던 화요일과 수요일에 지지율이 다시 회복하고 부정평가는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한국갤럽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네. 한국갤럽은 지난주와 동률이 나왔습니다. 긍정평가 44%, 부정평가 49%가 나왔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조사개요. 소개를 해주셔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네. 갤럽고도 지난 11일에서 13일 조사를 했고 휴대전화 전화 면접 조사 실시했고요. 유권자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4%였습니다. 네. 말을 덧없는 것조차 매력적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케빈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박사님 좋으시죠? 역시 케빈님이 김지훈 박사의 마음을 읽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나왔나요 그게? 갤럽 개요는 제가 처음 얘기를 약간 헤매셨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신데 네. 이게 뭐 오차범위 내에 움직이는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비슷한 박스권인 것 같아요. 네,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행보 중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게 저도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국정수행 평가 네네. 결과를 보여주는 대통령이 있었나 싶은데 계속해서 긍부정이 거의 비슷해요. 마치 일직선처럼. 그래서 아주 진영 간 대결 구도, 이걸 진영 간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긍부정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특성상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 혼조세, 아까 가지고 이야기를 잘해 주셨는데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유를 갖다 대는 것조차 저는 이게 정확한 것인지, 그러니까 너무 원인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약간의 오르락내리락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하면 지지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데서 사실은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크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정당 지지율 네. 지지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거는 대통령이 최근에 일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일이야 내가 이제 지지하지만 그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저희 말로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탄력도가 큰 지표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떤 이제 발언이라든가 대통령이 어디에 참석하는 이런 행보에 따른 탄력도가 우리가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가 많아지거나 이런 걸 탄력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높은 지표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탄력도가 상당히 이제 낮은 편이에요. 그것은 좋게 말하면 안정성과 경고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네네.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뭐 야권의 이제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지지층도 상당히 이제 견고한 흐름들을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여권층도 상당히 견고성을 유지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방어 심리도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당 지지율은 어떤가요? 네, 정당 지지율 그 민주당과 한국당 동반 상승했습니다. 0.1%포인트 상승한 40.3%가 났고요. 한국당은 0.9%포인트 상승한 31.1%가 났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0.3%포인트 하락한 3.8%, 바른미래당 1.1%포인트 하락한 2.2%, 정의당은 0.5%포인트 하락한 4.8%입니다. 3주 만에 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평화당은 0.7%포인트 하락한 1.4%, 민중당은 0.5%포인트 상승한 1.2%, 공화당은 0.3%포인트 상승한 1.5%, 대한신당 0.3%포인트 하락한 0.9%, 무당층도 상승했습니다. 1.1%포인트 상승한 12.0%입니다. 근데 이 정당들을 다 넣는 거예요? 문항 네, 예. 답안지에? 그렇죠. 와, 진짜 많다. 이제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택지가 넓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과연 차별화가 되는 것도 숙제인 거죠. 이 정당이 이 정당 같고 저 정당이 저 정당 같은 현상. 이름만 간판만 바꿔 달면 그냥 마치 다른 정당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정당의 기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 우리 정치권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보수층이 좀 결집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한국당은 그냥 비슷하잖아요. 뭐 큰 차이 없이 지난주나 이번 주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큰 네. 이슈가 있었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종로 출마를 출마를 하고 그다음 하겠다. 유승민 네. 전 대표가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 사실 이게 저희가 중도층과 보수층을 눈여겨 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센세이션인데 별 움직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파문이 있었잖아요. 황교안 아. 대표의 그런 뭐 잘못 그 발언 파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공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보수층에서는 한 6%포인트 상승했고 중도층에서 오히려 빠졌습니다. 아, 중도층에서 오히려 네. 빠졌다. 그래서 아마 그렇군요. 이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5%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한 상반기 같은 네. 경우는 10%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정당의 사회적 스피커 역할을 하던 것이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사라지면서 네. 사실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스피커가 이제 사실은 그렇죠. 상당히 역할을 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정의당이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정의당 소수 정당으로서 대중성과 어떤 소수자성을 사실은 균형 있게 가져가야 지지층을 축소시키지 않고 확대시켜 나가는 건데 최근에 사실은 약간 소수자성이 더 좀 부각되는 듯한 네. 그런 모양새가 약간 제약을 준 측면이 있겠고 지난번 조국 장관 사태에 정의당 지지층 중에서도 시각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약간 지지가 이탈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래서 지지가 뭐 5% 내외로 사실은 총선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긴 한데 바뀐 선거제도 환경 하에서는 실제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율은 뭐 지금 이 지지율보다는 훨씬 상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슈가 이렇게 확 요새 정의당 이슈가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네. 중요한 게 정의당이 사실은 특정 연령대의 기반이 확고하다거나 특정 지역의 기반이 확고한 건 아니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은 세 가지거든요. 지역이 확고하든 이념이 확고하든 세대가 확고해야 되는데 사실 정의당은 좀 더 이념 쪽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념도 이 독자적 존재 기반이라는 것 때문에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사실 있었고 또 특정 직업층에서도 또 압도적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했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조국 전 장관 논란 시점에서 바로 이 독자적 존재 기반에서 개념 자체가 어떻게 넘어가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힙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러면서 사실 이념의 균열 현상이 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오히려 정의당을 바라보는 것이 정당 투표에서 얼마나 득표할까.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의 아주 독보적인 그 공간을 좀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뭐 누가 뭐래든 우리는 우리가 길 간다 이런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그 사건을 이제 거치면서 뭔가 이제 정당이 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게 하나만 투표를 더 위한 정당이 된 거죠. 사회성이 높아졌. 속세로 좀 많이 사회성이 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 또 하나가 정당은 많은데 정작 최근에 아주 우리 김주영 기자도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 추세가 더불어민주당과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으로 더 결집해요. 일종의 등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는 다른 군소정당보다는 오히려 치열한 경쟁하는 정당 쪽으로 집중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정의당이 소외되는 또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정말 뭐 싫은
그런 뭐 정당이나 후보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뭐 배제하기 위해서 뭐 차악을 쉽게 말해서 차악을 선택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설사 이 조그만 정당 좀 규모가 작은 정당을 가장 좋아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가까운 큰 정당에 표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근데 그게 또 이제 정책적 용어도 있긴 하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 중에 겉테두리에 있는 지지층들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층들이 지금 총선 국면에 가면서 정부 여당에 힘 실어주기로 이동하는 경향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는 네. 그런 지지층으로 그러니까 정당으로 유명한데 20대에서 남성이 60대랑 지금 커플링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부 여당에서 이탈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대 남성 2015년에 뭐 정의당이 좀 뼈아픈 사건이 있었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조사에서는 최고치가 12.4%까지 정의당이 예전에 올라갔었습니다. 맞아요. 네네. 굉장히 두 자리 숫자 나와갖고 네. 굉장히 그래서 또 한국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뭐 한국당을 앞서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심리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되게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많아지고 낙관적 전망이 있으면 정의당으로 분배되는 표가 많아지는 특성을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진보 정당이 진보 진영이 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진보 진영에서 가장 큰 정당이 민주당으로 모이게 되면서 정의당으로 이탈하는 것이 최소화되는 제약되는 급한 현상이 있기 불부터 때문에 끄자 뭐 이렇게 된다는 네, 그래서 거죠. 그것도 앞으로의 이제 분위기도 총선에서의 정의당의 득표율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재미있는 게 무당파 내지는 중도. 근데 사실 중도하고 무당파는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성격이. 네.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근데 무당파 같은 경우 무당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약간의 무당층 어떤가요? 요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무당층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지금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 대응이 잘했다가 그 과반이 넘는 그런 여론조사가 네. 있고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난국이라서 무당층이 정부 여당의 찬성이 이제 상승하는 제가 수치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 4% 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면은 최근에 어떤 조사들에서는 그러니까 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한 뭐 10% 내외 무당층 나오는데 또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뭐 30% 이상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무당층이 특히 이제 30% 가까이 나오기도 하는데 또 20대 같은 데서는 막 40%를 넘기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무당층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줄어들죠. 일반적인 네. 현상인데 최근에는 그 속도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거나 좀 많아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이 무당층의 이런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는 지속성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이 좀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제3정당의 공간이 이제 넓어지는 그런 배경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측면이 이제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 상황에서는 전부 다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지금 이제 다른 이제 보수 정당들 야당에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배열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지를 좀 유보하고 있는 보수 성향층에서 그런 현상도 아마 무당층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오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도층과 무당층의 큰 차이점은 이념적으로 사실 중간지대에 있고자 하는 것이 이제 중도층이거든요. 네. 근데 무당층은 조금 다른 게 지금의 무당층은 상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보수도 사실 진보하고의 크기는 비슷한데 왜 그럼 자유한국당 쪽에 안 가 있냐면 이들이 이른바 샤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샤이 보수다 보니까 이들이 무당층에 있으니까 무당층의 속성을 잘 보면 이들이 얼마만큼 다시 드러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샤이 보수.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면 샤브샤브 되는 거죠. 샤이 보수니까. 샤브샤브. 오늘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필요하지, 되면은 이유가. 네. 이게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여당 심판론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론이냐 여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오늘 갤럽 조사에서 사실 나와서 네.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예전에 뭐 리얼미터 조사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야당을 심판하기 위한 총선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더 높았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물론 이제 뭐 차이는 거의 안 납니다. 뭐 별로 나지는 않지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투표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이게 아마 조국 전국 이후에 네. 그 보수층들이 결집이 두드러졌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샤이 보수가 지금 정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보면 여기가 중도층 여당 승리가 39%, 야당 승리가 50%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조국 정국 이후에 중도층이
국정 수행 평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 평가가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도층은 대세에 편승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결부돼야 된다. 이런 네. 성격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 조사 기간이 11일과 13일 저희 조사랑 이제 거의 맞물리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논란들이 있었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분리에 대한 그런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지금 판단을 유보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저 정부 여당보다는 야당 쪽으로 한국당은 아니 싫지만 야당 정부 여당을 제외한 야당에는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런 조사를 하는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이제 선거의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 구도가 어떻게 갈지. 그래서 지금 여당 승리, 야당 승리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실제 설문 선택지에서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에 대한 네. 공감도 그것이 이제 43%였다고 할 수 있고 아까 한국갤럽 소개한 데서요. 네네. 그다음에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에 대한 공감도가 45%였던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공감하는 걸 선택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올해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도 이제 반복돼서 실시되던 것인데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여당 후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것이 한 10%포인트 더 높았던 것인데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팽팽한 상황이 네.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정부 견제 정서가 상당히 이제 어쨌든 이전보다는 좀 많이 형성되는 흐름으로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여당으로서 상당히 긴장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야당은 하나로 모아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따라서 파괴력이 아마 좀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약간 자세한 그 조사를 좀 봤어요. 그 인구별로 이제 뭐 네. 인구 네. 구성물로 봤더니 확실히 20대 그리고 50대 60대 이상이 야당을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게 높았고 서울은 정말 팽팽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서울이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사실 강남이 타겟이 됐지만 사실상은 서울 전체가 영향을 받는 그렇죠. 그런 결과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여당 심판이나 야당 심판의 데이터의 미묘한 변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래도 왜 이 야당 심판 쪽이 더 높았느냐 정부 쪽에 손을 들어줬냐면 일대 다 대결 구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당층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무당층은 당장 보수 통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통합이 급물살을 타거든요. 사실상의 1대1 대결 구도가 되면 무당층도 이 보수 쪽에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그 아까 속성 보수 때문에. 성향이 좀 그렇죠. 크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옮겨오면서 이제 1대1 대결 구도가 더 뚜렷해지니까 거의 이제는 여당 심판, 야당 심판이 박빙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보수 측이 어쨌든 통합적으로 뭐 신당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큰 보수 정당이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미 탄생은 했지만 이제 약간 뭐랄까 이 여론조사에 이제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은 변화가 좀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단순 조사로만 봤을 때 네. 저희가 리얼미터가 1월 20일과 21일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당이 뭐 30%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이 한 3에서 5% 포인트로 보면 한 33%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한 8%더 아래인 25.1%가 나왔어요. 네. 이게 아마 보수층 내부에서도 이게 그때가 아마 조사한 시기가 황교안 대표의 거취 문제가 결정이 아직 안 있었으니까 돼서. 뭐 네. 비례대표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표가 그러니까 위성 정당으로 가는 건 이제 찬성하지 않으니까 보수층 내부에서도 반대가 더 이렇게 반대가 높았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그럼 지금 조사하면 또 어떻게 나올지는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모르는 그 당시에는 상황이거든요. 뭐 아직 뭐랄까 새보수당과 네.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간에 새보수당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또 한국당 측에서는 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이런 정서적인 간극이 해소가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도 사실 물론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네. 통합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양쪽 지지율을 합했는데 그거보다 떨어지는 현상은 아마 좀 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아마 이제 그것은 시간이 가면은 상당히 이제 그 양쪽 1대1 더하면은 그 숫자가 나오는 흐름은 뭐 곧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 신정 특별 조사에서는 그 통합을 했을 때 그 수도권 지역에서 단순 지지율에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때문에 통합이 그 급물살을 타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리얼미터가 조사를 해보니까 또 오히려 빠지는 그런 결과가. 조사 기획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이번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통합과 관련된 조사는 1월 20일에서 21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응답률은 4.8%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거 그냥 간편하게 뭐 어디서 찾아보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라고 청취자분이 질문하셨는데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게 1,000만 명 서명 네. 운동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뭘요? 아니 이거 저기 조사 계획에 설명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설마 사기를 칠까 우리 대표적인 김종 이사님이. 형식주의 같아요. 한국에. 이게 사람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김주영 기자가 이게 뭐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웃으시니까. 네, 우리 끝내야 될 시간 다 돼갖고. 아 그래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시고 네. 김종희사 안 나오실 텐데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총선 때가 다가오니까 정말 할 얘기가 많아져서 네.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도 좀 빨리 흘러가 버렸어요. 한 3시간 하고 우리가 1시간 하면 안 되나요? 저희도 그러고 싶다니까요. 네, 제작진들 좀 강력하게 네, 이야기해 첫 주세요. 출연인데 너무 재밌네요. 아 정말요? 네네. 이택수 대표님 지금 긴장하셔야겠는데 네, 지금 유튜브 청취자 수가 확 늘었어요. 와. 뭐 때문일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여성이죠.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론 도사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윤희훈 센터장 그리고 김주영 이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대형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언론에서는 조용하다고 하는데요. 일본인이 말하는 진짜 이유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브닝 쇼의 지구촌 회담에서 활약해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뵀는데요. 네,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베키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한국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국내에서는 네. 이제 매일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네. 네, 우리는 얼마고 뭐고 사실 이제 저희도 방송을 뭐 지금은 조금 다른 방송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거의 뭐 재난은 네, 방송에 가깝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굉장히 조용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 뭐 보도는 뭐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뭐 여론의 관심도 많기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특히나 뭐 이 크루즈선에 관한 얘기는 한국은 뭐 직접적인 뭐 당사자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도 그럼- 14명 있거든요. 예, 한국 국민이.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일본의 일이잖아요. 일단. 네네. 그걸 생각했을 때 일본에서의 보도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크루즈선의 탑승자는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19 사망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일본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지금 뭐 일본에서 이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비관적인 그런 견해가 상당히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메인 뉴스로 나왔나요, 그게? 네, 그렇죠. 일단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는 엄청 좀 충격적인 뉴스이기 충격적이니까 때문에 사망자가 네, 나왔다는 나왔습니다. 것은 네. 최근에 그럼 일본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얘기는 어떤 건가요? 일단 뭐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네. 그 아베 수상과 관련해서 그 벚꽃 버는 모임 네, 그 얘기 아직도 네,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어. 그거 지금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야당이 좀 뭐 추궁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아베 수상이 좀 엉뚱한 설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라든가,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네. 그리고 뭐 직접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닌 거를 들고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지금 상관없는 얘기 갖고 들고 와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네. 지금 그러니까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네네. 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얘기하고. 아.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 밖에도 중국 기업에 뇌물 받은 그 전단 네. 정권 맞아요. 여단 예. 그 위원 얘기 라든가 뭐 각각 정치적인 얘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복잡하고 좀 그런 일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관심을 덜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네요. 그러니까 뭐 관심은 많은데 네네. 그래도 한국에서의 시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 비판 그쪽으로는 네. 일단 별로 안 가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인도 물론 14명이 타고 있지만 이게 왠지 이게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거기 점점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무도 내리질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기괴하거든요. 네. 저 입장에서는. 충분히 네. 뭐 그렇게 일본인들은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자, 그래서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일단 최근에 뭐 상당히 좀 다른 나라에서 네. 국제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네. 그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일본에서 보도되고 막 이런 일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예, 특히나 뭐 미국 아무래도 미국의 반응은 상당히 좀 신경 많이 쓰니까 아. 미국의 보도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도 관심 러시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그런 부분. 자, 그런데 여태까지는 아마 이게 일본인은 또 뭐 무슨 제한 같은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제한 같은 네. 거. 근데 그래서 이 그르선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 되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잠복 기간 끝나기 전까지는 좀 참고 그래야지만 그 뭐 나라에 좀 그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약간 전체주의적인 시각 같아갖고 네, 조금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이건 의연한 건데 네. 어느 그 80대 이상 네네네. 사람들 좀 조건이 있지만 좀 하선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일부분. 네네네.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네. 그 얘기를 하러 간 그 현장 최고 책임자가 네. 저기 후센 노동성 네네. 그 장관인데 하시모토라는 사람인데 이게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창이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페북 친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비교적으로 이 뉴스에 대해서는 항상 그러니까 지금 그 당사자인 그가 계속 블로그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 저 알고 봤더니 일본 정부의 고위 관료와 친구이신 우리 유스카타 백기 씨네요. 아유, 고급 정보를 혹시 알고 계신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 검사를 다 못하고 있다, 전수 검사를. 그리고 특히 외국인 승객한테는 비용이 아까워서 검사를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진짠가요? 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정부 측 설명을 다 봤으니까 네네. 일단 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단 그 배 안에서 감염자가 늘고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다 각각 그 개별 방에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그 안에서 그 늘어나고 접촉의 있지는 기회가 없으니까. 않은데 근데 이 검사가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사를 속도 못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하다가 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감염자가 발표되고 있는 것이 감염자가 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 검사 받은 사람들 결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일단 있고. 근데 그걸 그게 설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죠.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만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또 이게 있었잖아요. 그 메르스 사태가 네네. 있었잖아요. 이게 2015년 말쯤에 일단 끝났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네. 근데 2016년도에 일본 정부 산하에 그 국립 감염 연구소? 연구소. 네. 잠깐만요. 국립 감염증 연구소. 감염증 정확히. 연구소. 네. 거기서 저기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메르스에 대처를 했는지. 했는가. 왜냐하면 이번에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가장 뭐 일본 군에서는 뭐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그 뭐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아니면 네. 그 병이 발생했던 병원들 다 시찰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통역을 했으니까. 아 정말요? 그때 그 멤버 중에서도 제 동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니, 원래 동창이 제가 좀 많은 의대를 곳에. 다녔어요. 일본에서 원래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근데 일본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평가 못 받았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정말 대처를 잘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정도로. 메르스 때? 네, 특히 그러니까 초기 대응 좀 뭐 물론 문제가 있기는 있었으나 그거는 뭐 잘 몰라서 그랬던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후반부에 들어서 정말 잘했고 이게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일본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일본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뭔가 규칙이라든가 뭐 하여튼 법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원래 준비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만 하고
긴급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그런 건 너무너무 약하거든요. 관료주의라고 해야 되나? 매뉴얼대로 하는 건 그렇죠. 잘하는데 네, 그렇죠. 긴급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딱 퍼졌을 때는 그러면은 잘 대응을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일본의 정말 정말 큰 문제인데 하여튼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뭐 이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네. 것이다라고 일단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일본도 여러 성향이 있잖아요. 그 언론에 뭐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도 있지만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신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사히 신문도 좀 침묵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뭐 위안부 보도 때문이라는데 무슨 얘기예요? 네, 약간 이게 뜬금없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일단 먼저 아사히 신문이라는 신문사가 그 일본에서 네. 구독자 수로는 2위가 네. 되는 되게 큰 신문사고, 그리고 비교적으로 지금 뭐 집권 여당인 그 자민당 정부에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렇죠. 입장을 계속 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문사. 그리고 비교적으로는 뭐 지식인 뭐 좀 상당히 좀 많이 보고 막 이런 신문사인데, 이 신문사가 사실 아베 정권한테는 가장 뭐라 그럴까 그 눈에 가시라고 해야 되나? 눈의 가시.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공격하고 싶었던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NHK 같은 거는 이미 뭐 아베 정권이 좀 많이 뭐 맞아요. 해먹었어요. 네, 해먹었어요. 해먹었다고 지금 일본 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아사히 신문의 경우에는 네. 결정적인 일이 2014년도에 있었어요. 2014년. 네, 2014년도에 이게 8월 6일자인데 아사히 신문이 과거에 아사히 신문이 그 보도했던 위안부에 관련된 보도 중에 그 오보 좀 잘못된 네네. 그 보도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 옛날의 기사를 또 취소하는 그런 그 특집 기사를 냈어요. 근데 그 기사의 원래 의도는 네. 이게 계속해서 그 뭐 우파 뭐 보수 네. 쪽에서 공격받았던 네. 그 아사히 신문의 과거 보도에 대해서 네. 좀 한번 좀 정리를 하자.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좀 부분적으로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단 인정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의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는 거 전체 틀이 바뀐다는 거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좀 정리해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일단 특집을 낸 것이 있었거든요. 그럼 아사히 신문이 이제 예전에 위안부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정부의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죠. 네, 보도를 해왔는데 네. 그때 이제 한번 우리 뭐 그 시각이 바뀐 건 아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뭐 하도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한번 이야기를 했다, 보도를 그렇죠. 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그 전체 외교적으로 크게 된 거는 1991년 이후잖아요. 네. 그 김학순 씨뭐 그 네네. 커밍아웃하고 뭐 그 맞아요. 다음인데, 어쨌든 특히 90년대 뭐 후반전부터 그 아사히 신문에 대한 아주 집요한 공격이 시작했어요. 근데 집요한 처음에는 근데 그쪽 그 전체적으로 그런 뭐 저희 상당히 좀 구급파. 네. 그 의경화된 사람들만의 그 얘기기는 했는데 그게 서서히 그게 커져가지고 확산되고.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하자고 해서 2014년에 그런 기사를 냈어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1980년대 그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이 네. 자기 자신이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 젊은 여성들 뭐 납치하다시피 번역적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연행해서 간지 연행해서 위안부로 만들었다. 그거를 상당히 그 뭐 자기는 뭐 후회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보도했다.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물론 이것도 시각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네. 이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의 얘기는 조금 그러니까 정말이었는지 좀 알 수가 없는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다. 막 그래서 네네. 일단 이 요시다 세이지 씨에 대한 기사는 일단 취소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거예요. 그 위안부에 대해서 예전에는 전신대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여자 전신대라든가. 네네. 네. 자, 일단 전신대라는 거는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네. 그 운영했던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마치 위안부 제도랑 같은 거라는 식으로 표기를 한 것은 좀 잘못이 있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정신대 이제 여러 뭐 다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위안부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였다.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정을 예전에는 했다. 그러니까 위안부 이꼴 네. 전신대 이렇게 네, 생각했었기 네.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만 취소한 것이고 다른 건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 일본의 보수층들이 넌 다 봐봐. 오보다. 막 이런 봐봐. 거군요. 아사히 신문은 다 인정했다.
얘네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문제를 다 키워가지고. 네네. 근데 원래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망상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히신문은 반리적이고 전부 비판하기 위해서는 뭐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뭐 이런다, 뭐 이런 식의 뭐 네, 그런 좀 극단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꽤나 좀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 여론이. 그러니까는 그때 그 일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위 진보라고 얘기하는 아사히 신문도 약간 좀 입지가 조금 좁아지고 하니까 그렇죠. 뭐 큰 소리를 이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있다.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근데 원래 아사히 신문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다른 신문사도 약간 그렇죠. 위축받 좀 진보의 약간 가장 큰 신문인데 여기가 이렇게 좀 조심하게 되면 다른 진보 성향을 가진 조그만 신문사들도 그렇죠. 입을 좀 닫는 그런 일이 됐군요.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갖고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글쎄요, 뭐 우리가 뭐 일본하고 뭐 좋은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 선박에 타고 있는 많은 선량한 일본 시민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 또 한국인들도 있고요. 이 일이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이해가 좀 잘 안 된다라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았어서 한번 우리가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백기 씨였습니다.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전하는 스포츠 피플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스포티비 뉴스 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자 농구 12년 만에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기욱하는 선수들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라는 곳에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최종 예선이 열렸는데요. 우리나라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뤘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 스페인, 영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가했는데 우리가 스페인과 중국에게는 큰 점수 차로 패했습니다만은 영국을 이기면서 조 3위까지 주어지는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따낸 거예요. 이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전략적인 경기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간 영국을 상대로 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중국전은 조금 덜 신경을 썼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점수 차가 크게 진 거예요. 스페인에게는 37점 차, 중국에게는 40점 차로 진 겁니다. 이걸 보고 이 팬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한 거예요. 물론 올림픽 나간 건 참 중요하지만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네, 이렇게까지 좀 우리가 실력이 떨어지냐 이런 실망감이 컸던 거죠. 게다가 또 우리가 영국전에는 주전 5명만 계속 돌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좀 너무 많이 지치고 좀 너무 선수들의 투지에만 의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루고도 좀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농구에서는 이렇게 주전 선수가 풀타임으로 다 뛰는 거는 글쎄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는 농구 대잔치 시절에는 뭐 이충희 선수,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거? 이런 선수들은 40분씩 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공격 시간도 짧아지고 굉장히 스피디해졌거든요. 선수들이 다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프로농구에서는 뭐 거의 한 30분 정도 뛰면 많이 뛴다.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영국전에서는 주전 선수 5명 가운데 3명이 40분 풀타임을 뛰었고요. 나머지 2선수도 35분 이상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후반 뭐 한 15분 지나서 한 5분, 6분을 남겨놓고는 선수들이 발이 안 떨어지고 슛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0몇 점 차까지 앞서다가 한 점 차까지 쫓기게 됩니다. 지쳐서. 마지막에 다행히 뭐 자유투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보는 사람들의 어떤 가슴을 콩닥콩닥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구식의 경기 운영, 전략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좀 비판의 욕설이가 많았고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분위기가. 예전에는 본선 티켓을 가져왔다 그러면 야 그래도 잘했다.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결과에만 중시했다면 이제는 과정, 이런 내용 이런 걸 중시하는 분위기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지수 선수가 작심 비판을 했다고. 박지수 선수는 뭐 워낙 어릴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키도 크고 유명한 선수인데.
이 박지수 선수가 이제 2017년 프로에 데뷔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뭐 프로 여자 프로농구 MVP도 타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미국 프로농구에 진출을 했어요. 정선민 선수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미국 프로농구에 진출했는데 거기서 이제 큰 무대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농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걸 좀 접하다 보니까 와서 다시 대표팀에서 훈련하고 이 경기하는 거 보니까 다른 거예요. 너무 구식이고 옛날 방식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실망감을 많이 느꼈고 공항에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사실 감독도 있고 다른 선수들도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선수들 스스로 실망했고 우리가 이 정도 실력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도 너무 실망했고 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아마 뭐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에 더 불 붙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논란이 있었지만 본선 진출은 성공을 했고 이제 올라가서 본선 진출해서 우리가 1승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은 있나요? 뭐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네,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는 12개 나라 가운데 세계 랭킹이 1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낮은 팀은 우리하고 같은 조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결국 그렇군요. 우리보다 강팀, 네. 세계적인 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팀 중에 하나를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 예선전에서도 나타났듯이 스페인, 중국 이런 팀들하고 30점, 40점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는 뭐 올림픽에 나가도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5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글쎄요 얼마나 급격하게 대표팀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스포츠 팬들도 인식이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일단은 올림픽 나간다고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거 갖고만 좋아했을 텐데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맛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스포츠라면은 거기서 또 기대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건 조금 너무 비겁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것 한 같아요.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김학범 감독의 어떤 믿음의 축구 그리고 또 여자 배구 라바리니 감독이 또 선수 전원을 고르게 기용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비교가 된 것도 조금 논란이 더 커진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축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성용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뉴캐슬하고 결별을 한 뒤 K리그로의 복귀를 타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게 뭐 잘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성용 선수 거의 10년 가까이 유럽 무대에서 활동을 했고 또 이제 스완지 시티라는 팀에서 거의 레전드 대우를 받으면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2018년에 계약 만료 당시 스완지 시티는 2부 리그로 강등이 됐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렸다 보니까 선수 경력에 마지막에 좀 큰 이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베니테스 감독이라고 그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또 감독이 뉴캐슬을 맡았고 기성용 선수도 입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도 사실은 이제 제라드라든지 알론소 같은 좀 패스를 잘하는 이런 세계적인 미드필드를 좋아했고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베니테스 감독의 호출을 받고 좋은 조건으로 합류를 했는데 이 베니테스 감독이 중국 팀을 맡게 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온 감독은 이제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라고 좀 전통적인 영국 축구를 하는 감독이다 보니 그 기성용 선수 자리에 조금 힘 좋고 수비 잘하는 선수를 선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거의 기성용 선수가 뛰지 못하게 됐고 그런 상태에서 고민을 한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뛰어야 될까? 근데 기성용 선수가 현재 딸도 약간 초등학교 가기 전후의 나이고 또 아내인 한혜진 씨도 국내에서 연애 활동을 해야 하니 본인이 따로 뭐 중국이나 중동에 큰 돈을 받고 가서 가족과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친정팀인 서울에 와서 K리그에서 뛰면서 한번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 돈을 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해서 왔는데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얘기가 이제 그렇다고 어느 정도는 좀 충족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죠. 국가대표 주장이었는데 네, 그 협상 과정에서 기성용 선수가 좀 상처를 받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울이 또 보낼 수 없는 전북이라는 팀과 협상 사실이 알려졌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정말 K리그 이적 시장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일주일 동안에 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왜냐면 제가 뭐 야구를 워낙 좋아하고 축구는 이제 뭐 좀 뭐 막 챙겨서 보진 않아도 좀 보고 뉴스도 업데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기성용 선수가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국가대표 주장은 중국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죠. 당시에 뭐 알려진 바로는 이제 연봉이 200억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 이게 협상 과정에서 기성용 선수가 워낙에 좀 안 가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계속 올린 비대액이 올라간 겁니다. 거의 밀당을 잘해야 중국에서도 최고의 연봉 수준이었고 당시 이게 상하이 상강이라는 팀이었는데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이라고 첼시 감독이었던 분이 또 맡았거든요. 기성용 선수를 강하게 원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본인도 이제 거절을 했었고 그 정도 200억을 거절하면서 명분을 찾은 선수거든요. 네,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번에 K리그 복귀를 결정한 것도 그리고 마지막 은퇴는 K리그에서 하고 싶다 예.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서울 입장도 있긴 했었어요. 서울은 이미 그 선수단 구성이 완료가 된 상태였고 서울이 그 지난해 K리그 3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는데 예선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순위였다 보니까 1월 말부터 경기를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보다 일찍 12월 달에 선수 구성을 거의 끝내고 12월 말에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기성용 선수가 12월쯤에 돌아가겠다고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데다 네. 이미 선수 영입을 하면서 예산을 다 써버렸고 또 팀 내에서도 사실은 최근에는 기업 구단들이 그 선수단 인건비를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K리그도 전북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기성용 선수와 협의 과정에서 서울이 조금 이제 아주 낮은 액수를 제시했어요. 제가 들은 액수는 제가 들어도 말도 안 돼 그랬었거든요. 예, 그게 맞는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뭐 소문이라 갖고 추정치로 말씀을 드리면 네. 기성용 선수가 뉴캐슬에서 받는 돈이 아마 세금을 제외하고 30억 정도 됐었어요. 네. 연봉이. 근데 서울에서 제시한 액수는 4억으로 알려졌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4억으로 알려져서 참 기성용 선수도 황당해했고 네. 물론 4억이라는 액수가 왜 황당하냐면 K리그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가 이제 15억, 16억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거보다도 훨씬 낮은 액수를 받고 지금 온다는 거는 서울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액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기분이 나쁜 그러니까 액수보다도 네, 뭐라고 설명했는데요.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다 보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뭐 몸 상태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현재 팀의 상황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위약금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 것은 셀틱으로 유럽 진출을 할 때 서울이 셀틱으로보다 받은 이적료의 일부를 기성용 선수한테 줬거든요. 네네. 그 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돼 있다는 생각을 토해내나요? 좀 토해내는 건 아니고 이미 뭐 연봉을 11년 전에 받은 것 같은 설명을 좀 하다 보니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본인들도 좀 이 액수가 좀 민망하니까 네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성용 선수가 마음에 큰 상처를 좀 입었고 근데 이 시점에서 이미 다른 팀에 가기엔 좀 애매했거든요. 다른 네네. 리그에 가기에는. 그러다 보니 본인은 K리그 복귀 의지가 아주 강했어요. 네. 말씀드린 가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기성용 선수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팀은 K리그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전북현대였고 전북현대 측에서는 거의 뭐 국내 K리그 선수 역사상 최고의 연봉을 제시했으나 이 위약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한 발 빼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 이번 시즌 어렵게 되는 건가요? 기성용 선수는? 일단 선수가 경기에 못 뛰는 거는 굉장히 큰 치명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팀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중국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200억, 300억 연봉을 못 줍니다. 외국인 선수에게.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최근 뭐 J리그나 일본 J리그 네네. 또는 중동 리그는 충분히 또 이게 자금력이 되니까 그쪽으로 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예전에 기성용 선수가 활약했던 스코틀랜드 셀틱도 여전히 기성용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셀틱은 좀 자금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일본이 돈을 많이 쓰다고 하더라도 한국 선수에게는 또 아주 큰 돈을 주는 상황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빗셀고베라는 팀에서 이니에스타를 데려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엄청난 연봉을 주지만 일본 선수 최고의 연봉도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되고 네. 현재 한국 대표급 선수들도 한 10억 정도밖에 받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동은 사실 이제 이적 시장이 닫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지금도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네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미국 메이저리그. 미국? 유럽 팀 같은 경우도 좀 현재로서는 기성용 선수가 좋은 조건으로 가기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미국은 5월까지 시장이 열려 있어서 네. 또 본인이 또 어린 시절에 호주에서 자라다 보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네네. 교육적으로도 좋아서 현재로서는 미국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다. 네, 스포츠 피플에서 여자 농구 소식 그리고 기성용 선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모쪼록 뭐 잘 풀려서 그래도 좀 더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기성용 선수 뛰는 모습을. 네. 그래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티비 뉴스 한준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 나사가 이 사진의 수정본을 30년이 되는 올해 공개했습니다. 코스모스의 저자로도 유명한 칼 세이건이 당시 우주 촬영을 하던 나사 당국을 설득해서 보이저 1호가 방향을 돌려 지구 쪽을 찍은 이 사진 속에는 아주 멀리 희미한 푸른색으로 빛나는 작은 점의 지구가 보입니다.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리는 이 사진 속의 지구는 칼 세이건의 저서 창백한 푸른 점에서 따온 것이죠. 이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암흑 속 외로운 얼룩일 뿐이다. 이 사진 속에 우리의 작은 세계보다 우리의 오만함을 쉽게 보여주는 것이 존재할까? 이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영화 인터스텔라의 삽입곡이죠. First Step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